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여자입니다. 미국인 제 남편은 텍사스 시골에 있는 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시골입니다. 땅도 넓어서 주위가 허허 벌판인데다가 가장 가까운 마트에 가려고 해도 차로 40분을 달려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 동료의 아내들과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시댁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차로 30분 정도 거리니까 땅 넓은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이웃입니다.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쭉 살다가 타국으로 시집을 온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세요. 특히 시댁 식구들 중에는 누구보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제시카예요.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신우와 저에게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신우는 한국인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아예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도 가능해요. 신우의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결혼 후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어린 시절은 매일 외로웠어요. 성격도 소심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선뜻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6살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혼자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애들이 와서 모래놀이 삽과 그릇을 빼앗아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돌려달라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그 애들은 그런 저를 놀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어디 남의 것을 뺏어가? 니들이 도둑이야? 경찰에 신고한다? 누군가 하고 뒤돌아봤더니 저희 동네에 사는 언니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향해서 휴대폰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제 장난감을 던지고는 도망쳤어요. 언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괜찮아? 왜 혼자 놀고 있었어? 언니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저는 나도 모르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나는 김지야. 너는? 그날 이후 우리는 친해졌습니다. 집도 가까웠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탓에 유치원이 끝나면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던 제게 언니는 선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시 7살이었던 언니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어요. 언니는 동생이 있는데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언니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족들도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었습니다. 언니 남동생은 저보다 어렸는데 저를 잘 따르고 착했어요. 언니네 엄마와 아빠도 저를 무척 이뻐해 주셨고요. 저랑 1살 터울인 언니는 저의 유일한 친구이며 가장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도 언니한테 정말 고마워하셨고 제 손에 들려서 언니네 집에 선물을 보내거나 음식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부모님들도 서로 친해지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언니네 집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옷과 신발을 살 때 언니랑 언니 남동생 것도 함께 사서 선물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왜 언니는 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언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가면 걔집에는 왜 데려왔냐고 맨날 구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언니가 가기 싫다고 했고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다고 해요. 저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언니는 나이답지 않게 간단한 요리도 하고 설거지 청소도 다 잘했어요. 어린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요. 그렇게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언니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아야, 얼른 나와. 아줌마가 갈 데가 있어. 엄마는 언니랑 저를 데리고 나와서
잡아놓은 택시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큰 대학 병원이었어요. 엄마는 언니와 저를 병실로 데려왔어요. 그곳에는 환자 한 명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네 아빠였어요. 붕대를 감은 채 누워 계시더라고요. 언니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언니를 따라 울었고요. 엄마는 언니랑 저를 달래주셨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 저희 아빠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안 됐어. 일단 우리가 장례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를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고속버스 승객들 중에는 중상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사망자 중에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언니네 아빠는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많이 다쳤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수술을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대요. 저희 부모님은 꼼짝 못하는 아저씨 대신에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 장례식을 치러 주었어요. 그런데 조문객도 별로 없어서 적막하던 장례식장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언니네 할머니가 오셔서는 언니네 엄마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네 인연이 내 아들 장애인 만들고 귀한 손자까지 데려갔냐? 그리고는 언니를 보시고는 왜 너만 살아남았냐고 쓸모없는 년이 살아남았다고 달려 드시는 거를 저희 아빠가 막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언니와 아저씨는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저씨는 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다리가 그렇게 되어서 배달 일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생활은 가능했지만 아저씨는 한동안 술만 드셨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고요. 언니는 저희 엄마가 보살펴 주셨는데요. 가끔 아저씨가 술을 많이 마시면 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럼 엄마가 언니를 집에 데려와서 재웠습니다. 저는 언니가 밤에 몰래 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랑 같이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아빠가 숨도 안 쉬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자고 있었는데 지금도 안 일어나. 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당장 119에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19 대원에게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주라고요. 엄마 말대로 일을 처리한 저는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그날 아저씨는 언니만 혼자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정도로 아저씨는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 내내 물도 잘 못 넘길 정도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안타까워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자고 했어요. 이후 일은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애 하나 늘어난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니 그러자고 아빠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복병이 생겼어요. 언니 친할머니가 언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언니를 위해 좋은 결정은 아니라는 것을요. 장례식 내내 언니한테 내 아들 잡아먹고 기어이 너 혼자 살아남은 년이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한테 가면 언니가 더 힘들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힘이 없었어요. 친가족도 친척도 아닌 그저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일 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쪽에서 친권을 주장하고 키우겠다고 나섰으니 법적으로도 권한은 할머니 쪽에 있었어요. 언니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떠나던 날 아침 언니는 어느 때처럼 우리 식구와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음식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요. 엄마는 10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뒤 언니네 삼촌이 언니를 데리러 왔어요. 인상을 보니 어린 언니한테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삼촌 손에 이끌려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고 말았어요. 다행히 엄마가 삼촌의 연락처를 받아놓은 덕에 그 후로도 언니와 저는 가끔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의 목소리는 늘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가끔은 울기도 했어요. 보고 싶다고요. 엄마도 아빠도 그런 언니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언니와 저는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었고 엄마가 언니를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삼촌이 받더라고요. 엄마는 가능하다면 언니를 데리고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언니가 여기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아우, 저도 몰라요. 어머니가 어디로 보낸 것 같은데, 계집애라고 구박하는 건 알았지만,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어디로 보내버릴 줄 알았겠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 삼촌은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무서웠던 건지 변명만 했고 엄마는 당장 그곳 주소를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우리 식구는 언니네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언니네 할머니라는 사람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니를 어디로 보냈냐고 따지니 바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내 손자 알아서 한 건데 남한테 꼬치꼬치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요? 우리 집 꼴 좀 봐요. 댁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에 기름칠을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우리 집은 입 하나도 더 줄여야 돼. 걔한테도 더 좋은 곳으로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의 손주까지 죽인 년한테 그 정도면 가분하지. 그렇고 말고. 엄마는 화가 나서 그게 왜 잘못이냐고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구박을 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언니를 어디로 보냈는지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지만 엄마가 계속 추궁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우리 가족을 향해 뿌리더군요. 아빠가 재빨리 저를 감싸셔서 저는 맞지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수진이도 있는데 그만하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빠는 엄마를 말렸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언니의 행방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 후로도 언니네 집에 연락해서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폭언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그런 저를 엄마는 따뜻하게 달래줬어요. 수진아, 열심히 살다 보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 후로도 저는 언니에 대한 기억을 떨치기 힘들었어요. 꿈에 언니가 나오기라도 하면 더 그랬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언니를 떠올리는 날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졸업 학기를 맞았습니다. 취업 전쟁에 끼어들어 취업이라는 전쟁을 벌인 저는 다행히 전공을 살려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직업상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에 저희 회사에 선한 인상의 외국인 사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파란 눈동자가 예쁜 사람이었어요. 늘 웃으며 친절하게 업무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하고 1년 반쯤 지나 미국 지사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수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9개월쯤 뒤 저는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사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만나자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사수가 데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락부락한 인상이라서 무서웠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재밌고 심성도 고운 사람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한국에 와서도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계속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우리는 장거리 커플이라 실제로 만난 것은 1년에 5번 정도였어요. 주로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남편이 휴가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였어요. 남편은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요. 저희 부모님이 외국인 사위를 편견 없이 봐주셨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아낌없는 축복과 함께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던 중 저는 승진을 했고 남편도 군대에서 진급을 하는 등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게 되었어요. 경제력도 갖춰지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믿음직한 사람이기도 했고 솔직히 장거리 연애에 지쳐 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상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해야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미국 지사에 자리를 마련해줘서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야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지만 저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아직 인사를 못 드린 상태였거든요. 때마침 미국 출장이 잡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남편과 함께 본가로 가는 동안 남편은 자기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연습을 하느라 남편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렸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본가에 도착했는데 예쁜 2층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시부모님께서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미국 홈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왔다고 환영해 주셨어요. 그때 젊은 동양인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라며 소개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흑인인 남편한테 동양인 여동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제서야 여동생이 입양된 동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에서 흘려들었던 남편의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놀라지 않은 척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미국식으로 제 이름을 밝히면서요. 그런데 제 이름을 들은 남편의 여동생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두 당황했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요. 수진아, 지아 언니야.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지아 언니.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한 사람, 지아 언니였으니까요. 정말 언니야? 언니는 어릴 적 얼굴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도 예뻤지만 더 예뻐진 언니였습니다.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른 저는 언니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는 달려와서 저를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벙벙하게 서 있다가 언니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세상에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니는 저와 헤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시 언니네 할머니는 언니를 지인집에 식모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월급은 할머니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갔고요. 언니는 노예처럼 구박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고작 10살이었는데요. 견디다 못해서 3달 만에 몰래 집을 탈출했다더군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걷고 또 걷다가 저 멀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무작정 교회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목사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대로 기절했다고 하더군요. 목사님은 언니를 교회 근처 보육원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곳에서 언니는 할머니한테 보내질 것이 두려워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만 했다더군요. 목사님은 언니 나이가 있어서 입양은 힘들 거고 보육원에서 양육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의 예상을 깨고 언니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저희 시 부모님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입양이 되었고 10살 겨울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양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언니는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말이 흐릿해졌지만 제 이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트에 적어가며 기억을 했다고 했어요.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며 너무 행복하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이 소식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부모님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지요. 부모님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야 미국에 오셔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셨는데 그때 언니를 보고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말로는 한국에서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만 아니었다면 그때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었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재회 후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언니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언니와 저는 늘 붙어 다녔고요. 시댁에도 자주 놀러 가서 언니랑 밤새 수다를 떨고는 하는데요. 10년을 넘게 쌓이고 밀린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밤이 너무 짧아서 늘 아쉬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작된 작은 인연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 가족으로 완성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먼 타지 생활을 걱정하셨는데 어릴 때처럼 언니가 있어 외롭지 않겠다면서 마음을 좀 놓으셨습니다. 멀고 긴 길을 돌아서 다시 만난 만큼 앞으로도 끈끈한 우정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50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혼자 키운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편은 애들 기억 속에서도 제 기억 속에서도 항상 참 좋은 사람이었죠. 가족 먹여 살린다며 밤낮으로 일도 열심히 다녔고 아들과 딸에게는 둘도 없는 다정한 아빠였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남편의 성격 탓이었을까요? 남편은 병원에서 간 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건강검진 결과 간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됐을 줄은 전혀 몰랐죠. 그 소식에 저와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오히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려 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게 느껴지더군요.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남편에게 남은 방법은 간 이식뿐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기증자도 찾기 힘들었죠. 결국 저희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은 결국 하늘로 갔죠. 당시 제 나이는 35살이었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과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막막했지만 나 말고는 이 아이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를 꽉 깨물었죠. 일단 남편의 퇴직금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받아 병원비를 정산하고 나니 남은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과 상의한 결과 동생네 동네로 이사를 해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지 제 손맛이 남달라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마다 장사해도 되겠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작은 가게를 얻어 떡볶이 집을 해보기로 했죠. 일단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과 보증금을 합쳐서 작은 가게를 구했습니다. 집을 따로 얻을 돈은 부족해서 가게에 딸려있는 작은 방에서 세 식구가 살아가야 했죠. 대강 필요한 짐을 제외하고 버릴 건 버리고 차마 버리지 못하는 남은 물건들은 동생 집에 당분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들인 재훈이와 딸인 현민이의 이름을 따고 손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재민이네 감사 떡볶이라고 지었고요. 가게를 오픈하자 그래도 손님이 제법 오더라고요. 역시나 떡볶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하니까요. 월세가 비싸고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가는 아니지만 삼거리 신호등 앞이다 보니 눈에 잘 띄었습니다. 가게를 보러 왔을 때는 유동 인구가 적었지만 이곳에 떡볶이 가게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장세가 잘 되면서 다행히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지는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느낌인데 제가 이사 온 이곳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덕분에 한결같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제부 덕에 장사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정리해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어요. 많이 남는 달에는 500만 원씩 수익이 나기도 했죠. 제 생각보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떡볶이 가게와 살림집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 떡볶이를 찾는 건 당연히 맛이었겠지만 제 성실함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가 좀 잘 된다고 해서 더 넓은 가게로 이사갈 생각하지도 않고 늘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칼같이 지켰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중 무휴로 떡볶이집을 영업했죠. 그 덕분에 손님들은 좋아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엄마 손잡고 어린이날이나 생일 때 소풍이나 놀이공원 그 흔한 외식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면 투정도 부릴만 한데 일하는 엄마가 되려 힘들 거라며 고맙다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아이들이었죠. 정말 큰 말썽 부리지 않고 사춘기도 남들에 비해 무난하게 지나간 애들이 얼마나 대견한 줄 몰라요. 그렇게 자식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전 20년간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 생활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혼자 일하다 보니 누워있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다음날 쓸 재료 손질해놓고 잠깐 눈 붙이는 시기였죠. 종종 바쁜 날에는 애들이 도와주거나 가까이 사는 동생이 나와서 도와준 덕분에 잘 버텨냈네요. 대부분 아침에 나와 준비하고 있으면 동생이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줘요. 떡을 잘라준다든지 쓰기 좋게 분배해 놓는다든지 하며 언니 힘들다고 밑작업을 도와주고 집에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식사를 팔아야 하니 동생이 한 번 더 도와주러 옵니다. 혼자 하기 벅찰 거라면서요. 떡볶이 외에도 간단하게 음식류도 팔다 보니 혼자 음식하고 계산하고 하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제 사정을 알고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동생이 고마웠고 점심시간마다 맛있다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도 감사했네요. 하루 종일 북적이는 저희 가게의 손님 유형은 보통 이랬습니다. 오전에는 아기 엄마들이 와서 간식 겸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점심시간에는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엔 학교를 마친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퇴근 후 들려주시는 직장인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가득가득합니다. 이렇게 떡볶이를 사랑해주는 동네 단골 손님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유치원생 손님들이 지나가다 컵떡볶이를 한 번씩 사가는 걸 보고 너무 맵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어린 아이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따로 만들어 놓기도 했죠. 아이들이 맛있다고 제잘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우리 애들 어렸을 때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먹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예뻐서 한 행동이었는데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는 떡볶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아이 엄마 손님들이 유독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입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지 동호회나 회사, 교회, 학원 등 여러 곳에서 대량 주문도 많이 들어오네요. 한번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단체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날도 회사에서 단체 주문이 있었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양일 것 같아서 학교 가기 전에 딸과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확실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오늘 단체 주문하신 분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셨죠. 맛도 맛이지만 불친절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손님과의 적당한 대화가 중요하더군요. 단골로 만드는 데는 소통만 한 게 없습니다. 이 손님은 이 동네 분이 아니셨어요. 처음 오신 날 잔뜩 사가셨는데 그 뒤로 며칠 연속으로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 등등 여러 메뉴를 10인분 넘게 사시길래 손님에게 물었죠. 아니, 매일 무슨 떡볶이만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저는 장사가 잘 돼서 좋지만요. 제가 하나 꽂히면 질릴 때까지 먹는 편이라서요. 주문하신 음식을 준비해드리며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가게에서 차로 15분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말하시더군요. 회사 직원이 한번 떡볶이를 포장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저희 집 떡볶이 맛에 꽂혀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회사 직원들도 무척 좋아한다며 한번 오실 때마다 많이 사가셨고 그만큼 저도 아낌없이 서비스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손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어요. 대화도 편하고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 손님도 저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처럼 회사를 일군 건 아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장사하는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서로에게
공감대가 있었죠. 그리고 항상 단정한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복장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또래 같은데 멋지게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사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손님도 많이 있지만 힘든 손님은 어디에나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손님은 젊은 엄마들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꼭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한 번씩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무리지어 다니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내 5명끼리 와서 떡볶이 1인분에 어묵 1인분을 시키고 2~3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하고 가곤 하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있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그 손님들이 다 먹고도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손님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서 결국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기 다 드셨으면 자리 좀 비워주실 수 있나요?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자리가 없어서요. 라고 말하니 그중 아이 엄마 하나가 얼굴이 시빨개져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손님이에요. 떡볶이랑 어묵 먹었잖아요. 우리가 나가기 전에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다 드셨잖아요. 아까부터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도 계시는데 다 드셨으면 자리 좀 비켜주세요. 더 시키면 되는 거죠? 저희 오뎅 2개 주세요. 드시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시킬 필요는 없고요. 다 드신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서 다른 손님께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분이 안 계시면 더 앉아 계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테이블 손님들은 계속 안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해 좀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나가달라는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함께 있던 다른 엄마들까지 한마디씩 거들며 안 나가겠다고 항의를 하더군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한테 나가라 마라 해요? 동네 장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맞아. 우리가 여길 얼마나 자주 오는데. 떡볶이 집에서 2시간 전에 떡볶이를 다 먹고도 안 나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귀청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가달래도 고집을 피우며 계속 쏘아붙이니 괜히 건드렸나 후회하고 있는데 옆에서 떡볶이를 먹던 학생이 혼잣말인 듯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시끄러. 다 먹었으면 좀 나가지. 그 아줌마들은 애들 하원 버스 올 때까지 여기에 있을 생각인가 본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보며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학생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이번에는 그 학생에게 불통이 튀었습니다. 학생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가 여기 있어서 학생이 뭐 피해본 거라도 있어? 지금 아줌마들 시끄럽게 굴어서 제대로 못 먹겠다고요. 어머, 이 학생 말하는 것 좀 봐.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어른 공경 할 줄 모르고. 와, 아줌마 자식이 어떻게 클지 보이네요. 요즘 아줌마들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지지 않고 대들며 한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애들 엄마들은 학생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고작 6테이블이 있는 작은 가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저는 아기 엄마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시간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고 시선을 집중시킨 사람은 단골 손님인 여 사장님이셨습니다.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면 자리를 비워주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상식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시는 건가요? 당신은 뭔데 껴들어요? 나 여기 단골 손님인데 올 때마다 빈 접시 놓고 앉아있는 걸 많이 봐서. 아줌마보다 우리가 더 자주 오는 단골이거든요. 참견 말고 조용히 떡볶이나 드시죠. 단골? 자주 오는 사람이 엄청난 단골이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3번 와서 10인분 이상을 사가는 사람이랑 4명이서 와서 떡볶이 1인분 시켜놓고 2~3시간 동안 앉아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단골인지 따져볼까요? 참나, 지금 돈 많이 쓰는 손님이라고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은 지금 아줌마들이 하는 거죠. 5,000원어치 시켜놓고 3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다른 손님이 와도 자리에 안 비켜주고
어묵 국물 리필하며 버티고 있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갑질 아닌가요? 단골 사장님과 아이 엄마들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사장님이 전곡을 콕 찌르자 별말을 못하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흐를 때 아까 싸웠던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장님의 말솜씨에 잠시 정적이 흐를 때 아까 싸웠던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장님의 말솜씨에 감탄하면서 웃었어요. 결국 애기 엄마들은 5천 원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아줌마 후회할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당빨인데 이 동네 소문 다 내서 망하게 해줄게. 이렇게 소리치고는 나갔습니다.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가게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일단 식사하고 계시는 손님분들이 있으니 서둘러서 치웠고 저는 단골 사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쫓아내주셔서 감사하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저런 사람들 그냥 안 받는 게 이득일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손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며 오히려 절 위로해주기까지 했죠. 단골이었던 학생들도 그 사장님에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진짜 멋있어. 그래, 아줌마 멋있었어. 라고 멋쩍게 웃어 보이더니 제가 수습해야 하는 일인데도 본인이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며 매장 안에 계신 손님들 음식값과 또 떡볶이와 이것저것 해서 15인분을 포장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드려야죠. 도와주셨는데. 아니에요. 소라는 제가 피웠는걸요. 이렇게 안 하면 죄송해서 못 잘 것 같아요. 하며 끝까지 10만 원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나가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 그 단골 사장님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죠. 사장님은 어떤 날엔 와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단골 사장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펑펑 울기도 했네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 때문에 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 죽고 일만 하다 보니까 친구도 하나 없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 살아온 이야기 듣는 것 좋아하나요? 내 딸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도 사장님 자식들은 엄마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애들 정말 잘 키우신 분 같네요. 라며 엄마로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더군요. 누군가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알아준다니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말년에 좋은 친구도 생기고 저는 확실히 인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 떡볶이로 아들, 딸 잘 키워서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들은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재작년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들 앞에 엄마가 떡볶이를 파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1, 2년간의 사춘기가 무사히 지나가고 난 뒤로는 주말이면 저희들이 번갈아 가며 가게 나와서 엄마를 도와주던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요즘 같은 회사에서 만난 아가씨와 연애 중이라 예전만큼 가게를 도와주지 못했죠. 아들이 가게를 도와주는 것보다 장가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저는 가게에 나오지 말고 데이트하러 나가라며 등을 떠밀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들이 연애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고 지난달에는 고운 며느리감을 데려와 저와 딸에게 인사를 하고 갔죠. 그러나 저는 며느리감이 인사를 다녀가고 난 뒤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빠 데려간다는 사람이 다 나타나고 정말 착한 사람인가 봐. 아, 엄마, 오빠는 빨리 장가 보내고 우리 둘이 살자. 어두운 제 표정을 본 딸은 혹시라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줄 아는지 그 아가씨 편을 열심히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며느리 될 사람의 집안이 꽤 부잣집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살고 있다는 지역은 시세를 대충 들어보니 저희와 다르게 엄청 비싼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와보고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고 아빠 없이 자랐다고 무시당하는 거 아닐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시집장가 보낼 때를 대비해 통장에 꽤 많은 돈을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집안의 아가씨면 턱없이 부족하겠구나 싶어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 동생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아이고, 별 걱정을 다해. 재훈이가 그런 아가씨 데려왔으려고. 그리고 집안 차이 어쩌고 하면 내가 쫓아낼 테니깐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상견례 때 입을 옷은 있냐고 해서 딸에게 가게를 맡기고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 입었습니다. 동생이 함께 가서 골라줬는데 무척 어색하더라고요. 동생은 새 옷 입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지만 어쩐지 자꾸 주눅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예약한 식당도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라 전날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동생은 가게 걱정은 말고 잘 다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그곳으로 온다고 했고 저와 딸은 미용실에서 머리도 한 뒤 단정하게 차려입고서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고급 식당은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서 있는데 딸이 평상시처럼 행동하라고 저를 잡아주더군요. 최대한 평정심을 찾아서 직원이 안내하는 방 앞에 섰죠. 그리고 미닫이 문이 열리자 안에 계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저도 고개 숙여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낯 익은 사람이 그곳에 서 있더군요. 바로 저랑 친구이자 단골인 여 사장님 말이죠. 사돈, 어서 오세요. 하며 밝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는 단골 사장님에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제가 미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했네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말에 기가 죽어서 며느리 될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더라고요. 아들 여자친구의 얼굴에 단골 사장님의 얼굴이 많이 보였는데 말이죠. 어휴,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동안 그 사장님에게 말한 내 과거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혹시 내 아들 흠 잡힐 짓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보고 사장님은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미연이 마음에 드시면 결혼 진행시키시죠. 저는 재훈이가 제 사위가 되는 것도 사장님이 제 사돈이 되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사돈처럼 인정스럽고 복 많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제 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절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재훈이를 바로 잡은 거죠. 하며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사장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인사 왔을 때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자주 찾는 떡볶이집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돈은 저와 지난 과거 이야기를 나눈 것도 많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딸 시집 보내기 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거겠죠. 저는 사돈이 재훈이 어머니라는 걸 아는 순간 이 결혼 찬성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사돈의 인품은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 걱정과 달리 좋은 사돈을 만나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돈을 모아뒀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겠다며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해서 사돈과 저는 그냥 예의 차원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의 선물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주례없는 결혼식으로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둘 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었기에 엄마들이 성혼 선언문과 축사를 읽어주기로 했는데 말 주변 없는 저는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고 사돈이 축사를 읽었죠. 그리고 그 축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 미연이가 이렇게 귀한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 역시 사위 재훈이를 아들처럼 보듬어 주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어요. 사돈의 축사를 들으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고 여전히 떡볶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은 떡볶이를 사가고 있죠. 어떤 날은 그렇게 자주 먹으면 물리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사돈의 회사에는 총 8개의 부서가 있는데 번갈아 가며 부서별로 한 번씩 간식으로 떡볶이를 쏘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직원들 모두 사장님이 쏘는 떡볶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굳이 차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사돈 댁까지 오가는 거잖아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답하는 의미로 서비스를 팍팍 주었죠.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사돈이 물리쳐둔 그때 그 애기 엄마들은 지역 커뮤니티에 우리 가게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써서 올리긴 했지만 그때 함께 있던 여학생들이 그날 소동을 카메라로 촬영했었고 제법 상세하게 반박글을 적어 올렸던 모양이더군요. 사람들은 저희 가게에 안 좋은 글을 올린 애기 엄마들을 질타했고 결국 본인들 손으로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떡볶이랑 오뎅 등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저희 가게에 올 때마다 서비스를 팍팍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죠? 언제까지 떡볶이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